3월 2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4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와 경기 선행지수가 호조를 보였지만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 분위기를 압도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나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낳으며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1%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우려 및 소비량 감소 소식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1달러 92센트 내린 105달러 3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이번 달에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SBC가 발표하는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48.1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서비스업 제조업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가 2달 연속 50 이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보다 부진하게 발표된 데다 시장 예상치까지 밑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주가에 반영이 됐던 중국의 PMI 지수 하락 소식에다가 이번엔 유로존의 복합 PMI도 2달 연속 50을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변동성 지수도 오랜만에 15선 위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분명 좋은 재료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일까요? 모두 약세로 그치는 3대 지수 마감 상황과 자세한 재료들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뜩이나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유로존 우려까지 한 몫을 더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약세로 끝이 났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경기 지표 이런 쪽의 미국 내용은 비교적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경기의 둔화 우려감, 이런 유럽과 중국의 우려를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6% 하락한 13,046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39% 하락한 3,063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72% 하락하면서 1,392로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오늘 나온 미국의 경기 지표는 고용과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났지만 1월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부진했고 또한 유럽 쪽에서 들려온 유럽의 PMI 지수 거기다가 중국의 PMI 지수가 전일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드리면 실적 호조 소식이 나왔던 달러 제너럴은 3.08% 상승을 했고요. 디스커버 파이낸셜도 3%의 상승세, 그다음에 룰루레몬도 2.54%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맥도날드는 최고 경영자가 6월에 사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0.95% 하락했고요. 캐터필러도 2%의 하락세, 쉐브론도 2.37%, 에너지 관련주인 베이커 휴즈나 슐렌버거도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오늘 에너지지의 움직임이 비교적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 텐데 유럽 주요국 증시는 나흘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부진이 일단은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뉴욕 증시보다 분위기는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시티그룹에서 유로존의 움직임 이런 음, 쪽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이제 네. 겹치면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유럽 증시에서 별다른 이런 악재를 크게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유럽 증시의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27% 하락했고요. 영국의 FTSE 지수도 0.79% 하락세, 프랑스 깍그 지수도 1.56% 하락하면서 비교적 영국의 낙폭이 그나마 다른 증시보다는 조금 낮았다라는 부분이 위안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했던 점이 하락세의 요인이고요. 종목별로 좀 더 살펴드리면 독일 증시에서는 의약업체인 바이엘이 2.2% 하락세, 코메르스방크가 3%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영국에는 에너지 기업 관련주인 프레스닐로가 6.7%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리오틴토도 3%대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증시에서는 BNP 파리바가 2.5% 하락세, 소시에테 제네럴도 3.1%, 크레딧 아그리콜도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비교적 프랑스 증시에서는 금융주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PMI가 5개월 연속으로 기준치인 5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로존의 PMI도 2개월째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먼저 이 재료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네, 공교롭게 이 구매 네, 관리자 지수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오면서 네, 이른바 악재로서의 증폭을 좀 더 음, 심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그 오전 중에 나왔던 중국의 HSBC PMI가 잠정치가 48.1을 나오면서 2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2월에 HSBC PMI 49.6보다 나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서 3월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는 여전히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유로존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PMI 지수가 48.7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49.6보다 현재 낮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한 2월에 그 지수인 49.3보다도 현재 조금 더 떨어진 상태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부담감을 안겨준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제조업 PMI 유로존의 3월 수치도 47.7을 기록하면서 2월에 49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서비스업 PMI도 좋지 못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봐도 서비스업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모두 좋지 않았고, 특히 공장 주문이 예상보다 현재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등 이런 악재가 그대로 도출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 이렇게 악재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기도 했는데요. 좀 고용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역시 이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기조적인 하락세는 현재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런 쪽에서는 네. 뭐 조금 그 좋은 흐름은 기조적으로 미국 증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렇지 못한 주택 경기 이런 쪽의 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4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35만 건에서 35만 5천 건 정도를 상정을 했는데요. 이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고 2주 전에 35만 3천 건 대비해서도 5천 건이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8년 이후 현재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계속 낮은 수치의 기조적인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주 평균도 35만 5천 건으로 40만 건 밑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고용 지표로는 현재 좋은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예상을 넘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돼서 상반기 경제 전망을 좀 밝게 했는데요. 하지만 1월 주택가격 지수가 전달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어떻게 발표됐는지 정리해 볼게요. 네. 경기 선행지수는 앞으로의 미국 경기에 대한 네. 바로미터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조금 현재 긍정적인 측면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2월 경기 선행지수가 0.7% 상승한 걸로 전월 대비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인 0.6% 증가할 것이다라는 수치보다도 현재 조금 더 올라간 수치가 나왔습니다. 1월에 경기 선행지수는 0.2% 증가했는데요. 이런 부분보다도 현재 2월의 경기 선행지수는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가 나와서 비교적 미국의 경기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는 현재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주택 가격은 다소 부진했는데요. 1월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한 1월 주택 가격 지수가 182.9로 작년 12월과 큰 변동치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나 기존 주택 매매 이런 쪽도 별로 그 시장의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 주택 경기와 관련된 지표는 이번 주에 턴어라운드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미국의 모기지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기지 금리 상승세로 인해서 미국의 모기지 수요는 좀 줄고 있다라는 내용 어제도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발표됐는지 짚어볼게요.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가면서 네. 미국의 국채 가격이 약세로 진입한 부분, 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모기지 금리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현실로 현재 한 주 만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모기지 금리와 관련된 수치로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92%에서 일주일 새에 4.08%로 16bp가 올랐고요. 15년 만기도 모기지 금리가 3.30%로 전주 대비 14bp가 오르는 등 현재 소비자의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됐던 지난주의 리파이낸싱 수요가 7.4% 급락하는 등 리파이낸싱 수요가 현재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모기지 금리 속등이 오바마 행정부의 약간의 현재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로 현재 턴어라운드 보이고 있는 여러 미국의 다른 경제 지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현재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가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요. 최근 유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증산을 선언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 내용 좀 들려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쪽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그 올라가는 그 유가의 강세기조, 이런 것이 쉽게 사그러들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이란의 핵 관련된 문제가 미국과 그다음에 EU 쪽에 그 현재 협상 테이블에 진전이 없다는 점, 이런 점도 유가의 불안 요인을 좀 키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우디가 증산과 관련된 노력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고 있지만 역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란의 변수가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느냐, 해결의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서 이런 부분이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 가격으로 $100 밑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란의 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협상 내용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장의 많은 참가자들의 중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시티그룹이 유로존의 위기가 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포르투갈 등 유로존 주변국으로 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죠.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네. 오늘 PMI 지수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PMI 지수가 이렇게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존과 생각지 못했던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쪽의 내용도 아직 우려가 남아있다는 시장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계속 곁들이고 있고요. ECB도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3%로 현재 상정한 상태고요. 또한 독일의 제조업 경기도 최근의 움직임에서 좋은 성장세와 둔화세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난다는 점, 이런 점은 유로존의 경기가 아직은 좀 불안한 부분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은 현재 유로존이 당면하고 있는 긴축 일변도보다는 성장으로서의 어떤 현재의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제로서의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나와줘야 분위기로서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유럽 증시의 내용으로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완화될 수 있는 심리적인 완충 기제도 현재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더 많이 회자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불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로존의 복합 PMI가 두 달째 경기 위축을 보이고 있고 또 시티그룹의 경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유로존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현재 그리스 구제금융을 네. 집행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 문제가 이제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은 듯해 보여도 그리스가 이것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시티 쪽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유로존이 아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들이오는 등 이런 쪽에 이른바 펀더멘탈로 유로존의 경기를 진단하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 이른바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기 진작책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들이올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기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각종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품 시장에 나오기도 했었죠.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상품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많이 하락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100달러 네.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오늘 유가가 하락한 요인은 역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WTI 가격은 1.8% 하락한 105달러 35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의 강보합세,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다소 내렸습니다. 0.5% 하락한 온수당 1642달러 50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밤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촐하게 하나 정도가 네. 남아있는데요.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2월에는 32만 1천 채 정도였는데요. 현재 예상 추정되는 판매 내용은 32만 5천 채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 정리해봤는데요. 그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신한 PWM 압구정 센터의 박재민 PB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다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까지 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밤사이 뉴욕 증시 2월 이제 경기 선행지수 0.7%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변동이 없으면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경제지표 불구하고 최근 수주간 상승세 이어온 점이 증시 부담과 체력 소진이 되면서 투자 심리 악화로 조정을 주는 차익 실현 욕구 시장이었다. 이렇게 밤사이 뉴욕장을 좀 요약을 드리겠고요. 중국 제조업 경기 보여주는 3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말씀하신 대로 5달째 연속 하락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이 이제 부추겨지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국내 증시 그리고 밤새 뉴욕 증시 조정에 좀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지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 경기 성장에 대한 의문이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이 이제 우려할 만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시장의 유동성 효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이제 달러 강세가 외국인 매수세에 불규칙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우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상단은 막혀 있는 상황, 그리고 금일까지 이제 이제 상장업체들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좀 심리적 악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증시를 좀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결국에는 4월 중순 결국에 1분기 실적들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지수가 아무래도 박스권을 이어나가면서 지수 상단은 막혀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현재 코스피 지수도 사흘째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일단 계속 지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유동성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애플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이런 IT 전기전자 기술 업종에서 이제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쪽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관련 부품 업체들이 정말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업체들이 기간의 수급으로 땡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업종은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떨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로서는 금융이나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3월 결산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3월 말까지 보유를 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종 상당히 좀 특히 보험업종 많이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험업종 시장에 대비 상당히 강했는데요. 이런 내수주 결국에는 보험, 금융 그리고 내수 유통주 이런 것들을 좀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중국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은 중국이 최근에 천문학적인 연금을 동원해서 증시 부양에 나선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18조 원, 우리나라 돈은 18조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지금 증시 쪽으로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채권 쪽으로 최초로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나중에 증시 쪽으로 또 투입을 하겠다. 결국엔 중국 증시, 상해 증시가 이 발표하는 날 강동성의 그런 어떤 기금 1,000억 원 위안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하는 날 좀 상승폭이 좀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증시 부양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꺾였고 국내 전통적인 중국 성장주들도 꺾이는 모습, 그리고 어저께 구매자 관리 지수 나오면서 국내에서 이제 중국 관련 업종들이 전부 다 이제 일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관련 성장주들은 지금 당분간 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 관련 업종 중에서 결국에는 국내 쪽에서 소비재 관련 중국주로 결국에는 업종으로 따지자면 음식료, 화장품, 유통 소비재 이런 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라다이스나 어떤 호텔 신라 이런 것들 결국엔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소비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수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실적 개선과 관련주 트레이딩 해보는 게 좋겠고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소비 내수 업종이 유망하겠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가 이어집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방법으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연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정희 책임론을 굽히지 않으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범야권 시민사회 측도 헌신과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현재 3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들 고려해서 이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이동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 수준과 임금 등이 높아져서 기존 과표 구간을 상향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박 장관이 이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하다고 검토 계획을 밝힌 겁니다. 과세 표준은 납세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 경비 등을 뺀 금액인데요. 현재 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의 과표 구간을 5구간으로 나눠 차등적으로 누진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에서 8,000만 원은 24%, 8,800만 원에서 3억 원은 35%, 그리고 3억 원이 넘는 경우는 3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3억 원 초과 구간 38%의 최고 세율은 지난해 말 정치권이 부자 증세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른바 버피스를 도입해 신설했습니다. 과표 구간을 전체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조세 부담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500만 명 수준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내 총생산보다 비중이 높은 데 반해 소득세는 낮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근로소득자 가운데 42%가 면세점 이하, 1인 2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주식 양도 차익 및 소액주주 상장 주식 비과세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이것도 조금 강화하고 저것도 조금 강화해 소득세를 보강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동안 라면 값이 왜 이렇게 오르났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라면 값을 담합해온 라면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서로 영업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가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로의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으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담합 방식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확정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는 형태였는데요. 국내 라면 업체는 사실상 이들 4개 업체가 100% 과점하고 있어서 이들 업체만 합의하면 모든 라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 인상 계획, 인상 내역, 인상 일자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일자와 출고 일자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자진 신고를 해와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40건에 달하는 이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담합 여부를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즉 리니언시 제도죠.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니언시는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업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라면업계 1위 업체인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단의 야권 연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으로 지금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이정희 책임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고 범야권 시민사회 측도 헌신과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일축하며 23일, 오늘이죠.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경기 안산 단원갑의 백예련 전 검사를 공천하겠다고 밝히면서 맞대응했는데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양당 간 대립은 한층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최대 선거 전략인 후보 단일화 합의가 파경으로 치달으면서 총선 지형의 변화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백혜련 전 검사는 지난 17일과 18일 실시된 여론조사 경선에서 통합진보당 조성찬 후보에게 3표 차이로 패배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의 유권자가 여론조사에 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희영 대변인은 경선 불복은 민주주의 부정이자 야권 연대 합의 정신을 어기는 도발이라며 백 후보 공천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는 민주당이 단원과 공천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권 연대 미합의 지역에 대한 독자 공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범야권 시민인사들로 구성된 희망 2013, 승리 2012 원탁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규칙을 지키지 못한 데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은 통합진보당이 헌신과 희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보 안보 정책 구상 회의에서 현재 3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의 진전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부터 사거리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000km까지 늘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약간은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800에서 1,000km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군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도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거리는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슈앤 진단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세워봐야겠죠.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상황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시장도 사흘째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중국의 PMI가 좀 부진하게 발표된 것이 첫 번째 악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요. 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보합에 마감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지금 이틀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화학주들이 전반적인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는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업종, 특히 운수장비 쪽에서는 자동차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강세 업종은 그 경기 방어적인 속성을 갖는 업종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이 단연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험업종과 통신업종의 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험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업종은 대한생명, 동부화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러한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주들이 2%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 보험주들의 강세 현상 역시 이 삼성전자의 강세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이 삼성생명인데요. 삼성생명의 이 그 삼성전자 지분가치 부각으로 해서 삼성생명이 전일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무려 2달 동안 25%가 상승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가총액이 20조 원임을 감안한다면 뭐 삼성생명의 주가 상승은 뭐 굉장한 그 단기 상승세를 구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후발주들 지분가치 부각에 따른 이 후발주의 속성.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생명 같은 종목은 삼성전자의 지분가치를 한 번에 이렇게 반영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화재보험주들도 같이 올랐죠. 이 동부화재라든가 뭐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종목도 같이 올랐는데, 이 경기 방어적인 속성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보험주 전반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되고 있는 부분 역시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통신업종인데요. 통신업종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보험업종과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적인 매기가 유입이 됐다라고 봐야겠고,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삼성테크닉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뭐 단연 주목을 받는 이 IT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에너지 장비 업체로의 사업 다각화 측면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됐고, 두 번째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최대 수혜 종목이다라는 시각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뭐 이러한 시각은 이 그래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이 그래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강세는 뭐 그 지금 현재 지수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무려 뭐 17, 8%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뭐 가장 큰 힘은 바로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은 뭐 지수의 2000포인트대를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들을 한번 정해 보겠는데요. 먼저 대우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3조 원에 달하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얀마 가스전이 2013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를 함에 따라서 그 모멘텀이 올 한 해 뭐 계속해서 이 대우인터내셔널에 작용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LG 상사의 최근 하락폭이라든가 현대상사나 GS글로벌의 부진, 뭐 이러한 동종 업체의 다른 업체들의 부진을 감안한다면 뭐 대우인터내셔널의 강세는 뭐 단연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이슈가 종결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2013년 미얀마 가스전 상업 개시라는 이슈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다음으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가 다시 지금 하향 추세대 돌파
앞두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으로 해서 지지 가격대인 24만 원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기아차와 OCI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화면을 보고 계신 부분이 이 시장의 중장기적인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의 화면인데요. 지금 기아차의 고점을 최근에 1년 동안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긴 하향 추세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하향 추세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오면서 이 하향 추세대 고점 부근에서 상당히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상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번째 돌파 때 고점 부근에서 횡보할 때 그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이런 시그널을 감안을 할 때 현재 기아차를 중심으로 놓고 본 시장은 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OCI의 차트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요. OCI의 차트는 삼성전자나 기아차의 차트와는 또 정반대의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내려올 때는 지지권력으로 작용을 했고 올라갈 때는 저항권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24만 원이라는 가격권이 역시 또 이탈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OCI의 폴리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 사업의 이익 분기점이 한 25달러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26, 7달러대까지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상당히 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CJ ENM도 보겠는데요. 그동안 뭐 3만원권 지지선에서 3만원만 오면 반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전일 3만원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15개월 신저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을 좀 종합해 보면, 현재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나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주식들에 의해서 2000선이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의 골이 전일부로 해서 상당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OCI나 뭐 호남석유 그리고 정유주들 이러한 종목의 단기 하락폭은 뭐 20%대까지 지금 나오고 초대형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에서 네. 20%까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에서 또 기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우량주들이 전일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량주들은 뭐 덩달아 같이 빠질 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또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주와 우량주까지 좀 급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장 대응하기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최근 흐름을 보면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건전한 조정이다 이런 평가도 우세한 상황인데 오늘 그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도 최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시장 대응하는 게 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네. 까다롭고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 부진한 국내 증시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짐으로 해서 지수에 대해서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지금 상당히 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시장을 보더라도 시장은 결코 만만치 않고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에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7개월 연속 양봉은 단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9.11 테러 직후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인데요. 7개월 연속 양봉이 최고고 8개월까지 지속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어쨌든 지금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시장은 또 한 번에 쉽게 꺾어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거래를 해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이상의 투자자,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자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 단기 투자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락장에서 급락하는 우량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러한 종목들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중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대응 전략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좀 지켜볼 만한 테마주가 있다면 어떤 테마주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건설기계 쪽의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일금속이라는 종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하락장에서 급락하는 우량주를 단기 트레이딩하는 전략, 그 전략 차원에서 동일금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금속은 그 초대형 굴삭기용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세일가스 붐 역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매출 비중이 높은 일본 히다치로의 움직임 역시 상당히 좋은데요. 이 일본의 환율 움직임이 긍정적인 것 역시 오히려 동일금속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도 한번 간단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낙폭간의 우량주들에 좀 집중을 하자, 단기 투자자는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일금속이 그런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17,000원 고점을 찍고 테크니컬적인 반등 없이 지금 14,000원대 초반까지 이렇게 하락한 상황인데, 역시 거래량에 있어서는 매수가 압도를 하고 있고 매도는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증시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4,000원대 초반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3,000원대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매우 유용한 그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한 동일금속 좀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상암지점의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